네, 안녕하세요. 이광훈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UX 수업을 하면서 UX는 크게 분석하고 디자인 두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디자인 전략 단계인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시거나 디자인을 하실 때 그 UX적인 디자인은 무엇이며 UX적인 기획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UX를 할 때 분석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석 단계를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으로 전이를 시키는 거. 이게 UX 디자인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UX를 많이 다룹니다. UX를 다루면 분석은 분석대로 따로 놀고요. 디자인과 기획은 또 따로 놀아요. 그렇게 할 거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분석을 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에 반영을 시키는 것. 이게 바로 UX 기획, UX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디자인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며 분석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X 디자인 프로세스, 우리 보통 이제 디벨롭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디벨롭 단계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의 출발입니다. 아키텍처. 우리 보통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IA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메뉴 구조를 어떻게 잡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IA를 하는 지점이 디자인과 분석의 정중앙,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 디자인을 잘 하시려면 트렌드에 좀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트렌드를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고요. 애플, 그 다음에 뭐 구글, 그리고 네이버, 네, 그 다음에 노키아, 이렇게 네 개의 회사에서 예전부터 이제 그 가져왔던 UX 디자인 키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사실적으로 UI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실 건데, UI 가이드라인은 그냥 뭐 구글 홈페이지나 애플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발췌하고 적용시키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4D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커버 단계, 디파인 단계, 디벨롭 단계, 딜리버 단계. 그 중에서 이제 디자인의 영역은 딜리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디스커버와 디파인에서 분석을 많이 했던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디벨롭 단계, 우리가 기획과 디자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서비스 시나리오 작성하는 겁니다. 서비스 시나리오 없이는 기획이라든가 디자인을 거의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많이 짜야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개발사라든가 이런 데서 기능 명세서라든가 프로세스 명세서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의 서비스에 대한 그 시나리오는 작성을 하게 되는데, 사용자별, 상황별로 구성을 하고요.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말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사용이 된다고 해요. PPT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다시 뭐 포토샵 같은 디자인 툴로 쓰고 파일명으로 만들어서 다시 개발단한테 넘기는 이 방식이 상당히 헤비합니다. 이 부분을 좀 라이트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건 이따가 디자인 툴, 그거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플랫폼별 아키텍처, IA를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모바일과 웹이라든가 아니면 엔스크린. 엔스크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TV 같은 것들, 아니면 시계,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런 거에 대한 아키텍처가 달라요. 똑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아키텍처를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 제작이라고 되는데, 요즘은 와이어프레임과 GUI가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을 제작을 하고 기능 명세서, 프로세스 명세서,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작성을 하고요. 근데 스토리보드는 저는 굳이 작성 안 해도 된다. 그냥 UI와 GUI로 들어가셔도 뭐 제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GUI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인터랙션 디자인. 요즘 이제 되게 많이 핫해졌죠. 인터랙션 영역이. 무브, 아니면 모션 이런 걸로 이제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형태의 그러한 UI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가야 되고, 랜딩 페이지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주안점을 둬서 프로세스를 작성을 하시면 굉장히 UX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냥 메뉴 구조죠, 그죠? 메뉴. 우리 보통 이제 웹이라든가 모바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메뉴들 있잖아요. 그 메뉴를 얼마나 잘 짜느냐에 따라서 UX가 완전히 결정됩니다. 똑같은 서비스에 똑같은 시나리오라 하더라도 아키텍처를 어떻게 잘 짜느냐에 따라서
사용자 경험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고 사용자 경험이 낮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아키텍처를 짤 때는 크게 세 가지 형태를 여러분 꼭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 콘텐츠는 정보와 기능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콘텐츠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고려가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 인식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하면 컨텍스트입니다. UX에서 아마 가장 흔하게 쓰는 말 중에 하나죠. 컨텍스트. 상황에 따라서 사용자 경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그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정의는 콘텐츠에 대한 볼륨 부분. 예를 들면은 가격적인 면에서 묶어놓는 것도 있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근데 그 1,000원짜리에는 과일도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양말, 신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륨에 대한 부분과 포맷, 데이터, 구조, 조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콘텐츠에 대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인덱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만들어주는 게. 근데 이게 이제 없을 경우에는 과연 그걸 어떻게 이름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타로그 분류 작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이트 구조, 유서 개발, 콘텐츠에 대한 관리 부분이라든가 내비게이션 특히나 콘텐츠가 많을 경우에 아무래도 여러 개의 그룹이 돼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용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이 누구인지 정보를 찾는 행동과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정보를 찾는 행위가 사용자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뭐 녹화를 하고 있는 방이 305다. 근데 이게 유치원생들한테는 305로 와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방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진달래반, 개나리반, 토끼반, 사슴반 이렇게 해야 그 친구들이 찾아오게 돼 편할 겁니다. 이렇게 사용자마다 정보를 찾는 기준과 행동이 좀 다르게 됩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하는 그런 분들은 에스노그래피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술하고 규칙이 상황에 대한 연구, 페르소나, 민족사를 기반으로 한 인류학 이게 바로 에스노그래피죠, 그죠? 그다음에 업무 분석과 사용성 테스트 이런 다양한 요건들을 갖춰서 그 사용자한테 정말 부각이 돼야 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아키텍처를 짜게 됩니다. 자, 컨텍스트.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를 꼽으라고 한다면 컨텍스트일 겁니다. 상황 인식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모바일이냐, PC냐, 아니면 TV냐, 뭐 시계냐, 에 따라서 UI 구조가 달라집니다. 물론 디자인도 달라지겠죠. 물리적인 이 화면 변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잘 고려를 해줘야 될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버랜드 어플리케이션. 에버랜드의 PC에서 보는 에버랜드와 모바일에서 보는 에버랜드가 아마 다를 거예요. 대기 시간을 나타내 주는 거라던가. 이게 PC 웹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죠. 집에서 대기 시간 알아가지고 뭐 합니까? 에버랜드까지 가는데 한 1시간 걸릴 텐데.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감안을 해서 아키텍처를 짜주는 것, 그게 바로 상황 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과 규칙은 사용자 요구사항, 즉 사용자가 모바일로 접근을 하느냐, 외부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요구되는 사항이 좀 다르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범위와 정의, 그리고 고객에 대한 기대치 관련, 기술적, 환경적 제약,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모바일은 메뉴 수가 PC보다는 당연히 많지가 않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키텍처를 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가 아키텍처를 짤 때 가장 기반이 되고 중요시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뭐 되게 여러 가지 가지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뎁스, 보통 우리가 하이라키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뉴 구조를 표현하는 방법, 이거는 꼭 표현이 돼줘야 됩니다. 아키텍처를 짜실 때. 그리고 설명 부분이죠. 여기 나와 있는 뭐 페이지 수라든가 타입 정의, 구조 요소, 권한 이런 걸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 내용들이 굳이 아키텍처 만들 때 따로따로 분리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설명 안에 다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 혹은 페이지별로 설명을 기록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코멘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는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다 엑셀로 만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다분히 이론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바일에 맞는 그러한 아키텍처를 작성하는 거 모바일 환경적 특성을 살려서 최대한 단순하게 아키텍처를 구성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요즘 은행 앱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이 앱이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예전에는 하나로 다 통합이 됐잖아요. 지금은 하나에 너무 많이 통합이 되게 되면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 사용자가 헷갈려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려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한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서 최대한 단순하게 아키텍처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서비스 동선을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동작으로 서비스의 만족을 높인다. 모바일은 보통 뒤로 가기가 한 번밖에 안 돼요. 예, 뭔가 팝업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투데스 정도까지만 하셔야지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드릴다운 방식 사용, 뭐 예를 들면 공지사항을 누르게 되면 한 3단계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눌러야 되는데 홈 화면에 그냥 걔가 쇼컷 형태로 나와 있어서 걔를 누르면 바로 공지사항 갈 수 있게, 이런 거다 우리가 보통 드릴다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릴다운 방식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사용자 접근성을 굉장히 높인다라든지, 사실 이 장표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모바일 성향에 대한 이 메뉴,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메뉴에 대한. 홈은 여러 개의 서브에 대한 그러한 컨텐츠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통 모바일은 홈, 압축된 그런 홈 화면을 하나 정도는 꼭 두고 갑니다. 예, 그 다음에 피처드, 추천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세우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쇼핑몰 같은 경우에 뭐 의류다, 전자제품이다, 그 다음에 음식이다, 캠핑용품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웹에서 분류가 됐다라고 한다면, 모바일은 그냥 뭐 오늘의 특가라던가 아니면은 오늘 꼭 사야 될 거, 아니면 추천 상품, 이런 걸로 메뉴화를 시켜놓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자제품이나 모니터 사고 싶은데 모니터 어떻게 사죠? 아키텍처 상에서는 만약 그런 게 카테고리 구분이 안 돼 있으면 그럴 때 이용하는 게 검색입니다. 검색. 모바일은 검색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검색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키텍처를 짜주시는 게 좋다. 네, 그리고 마이 페이지 거의 필수죠. 옵션, 예, 이 어떤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메뉴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모바일 메뉴를 5개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1개 정도는 모바일에 특화되어 있는, 예, 그런 메뉴 고민하셔가지고 이렇게 GMB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키텍처 예시인데 이건 좀 잘 만든 케이스인데요. 예, 보통 이제 상단에 뎁스 처리가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메뉴 구조들을 이렇게 채워 넣는, 예, 그러한 형태입니다. 엑셀로 만들었고, 네, 이러한 구조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 트렌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자인의 가장 큰 생명은 좀 예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날은 좀 다릅니다. 예, 특히 이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만약 여러분들이 뭐 높은 퀄리티의 디자인을 만약에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디자인 트렌드를 꼭 한번 보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디자인 트렌드 안에는 어쨌거나 사용자 경험이 되게 많이 녹여져서 트렌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UI는 그 상업적인 디자인이면서 동시에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디자인이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의 예술적인 감각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플랜 UI는 굉장히 평평하고, 예, 아주 얇은, 예, 그런 디지털 디자인을 의미를 합니다. 매트리얼 디자인은 구글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디자인인데, 버튼이라던가 뷰라던가 이러한 UI에다가 약간의 그림자를 넣는, 예, 그러한 방식입니다. 예. 그 다음에 카드와 그리드 UI, 이미지를 어떻게 화면에 잘 표현을 할까?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카드 형태의 UI가 단일 컨텐츠를 표현하기에 디자인이 꽤 이쁘고 약간 프레임처럼 생겨서 디자인도 깊고 보기에도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뉴모피즘이라고 해서 그 플랜 UI의 이전 단계가 스코모피즘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플랜 UI의 시대가 왔지만은 그 이후로 3D 효과? 이런 거를 주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디자인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새로 나온 용어인데 뉴모피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투톤 그라데이션은 뒤에 배경에다가 2가지 색깔이나 3가지 색깔 정도로 그라데이션 처리하는 기법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소메트릭, 예, 레고 같은 블록 디자인이죠. 서큘러 디자인도 아주 옛날, 예, 오래된 그러한 디자인 기법이죠. 예, 거의 다 동그라미 형태로 디자인을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타이포그래피도 이 폰트를 결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엄청나게 디자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이 타이포그래피가 과연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로큰 그리드, 어사이메트리컬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평평한, 예, UI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석적인 배치가 아니라 약간 좀 어긋나는 배치 형태, 이런 걸 가져가는 게 브로큰 그리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션을 이용한 마이크로 인터랙션이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바일 UI를 만드실 때는 패럴렉스 스크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면 좋다. 패럴렉스 스크롤은 말 그대로 시차 스크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스크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던 전경이나 배경이 이 스크롤 되는 속도랑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반대로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디자인이 정말 아주 센치가 있습니다. 어포던스 디자인, 예, 행동 유발성 디자인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관적인 디자인이 뭐 인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직관적인 디자인 해서는 안 됩니다. 직관적인 디자인 하는 건 워낙에 기본이고, 예, 행동 유발성 디자인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버튼을 누르고 싶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자, 요즘 또 챗봇 UI, 머신러닝 스타일, 요즘 인공지능 많이 나와 있죠? 요걸 갖다가 디자인에 반영시키는 그런 사례들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퍼스트의 모바일 디자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디자인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에 대한 개념도 좀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전화번호가 지금 한 10만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지금 디자인으로 못합니다. 그럴 때 이거를 표현해주는 기법이나 방식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딩 UI는 요즘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데서 접했다 폈다 하는 그 폰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감안을 해서 기법적으로 디자인을 만들어 놓는 거. 자, 제일 왼쪽에 있는 휴잭맨 나와 있는 요 UI가 브로큰 그릴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수평으로 돼야 되는데 사선으로 꺾였습니다. 이걸 곡선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거는 이 가운데에 나와 있는, 상단 가운데에 나와 있는 그 구름, 흐림 어제보다 1도 낮은 미세먼지 보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게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카톡 메신저에 메신저 와 있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생겼어요. 자, 어떻게 특징이 있습니까? 흰색에 대한 그 뒤에 배경이 좀 크게 달라요. 이거를 UI에다 반영을 시키는 순간 가독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문답식의 UI를 되게 좋아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이런 UI를 안 만들었다면 온갖 일러스트랑 이런 걸 되게 많이 동원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보통 이걸 갖다 이제 챗봇 UI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단에 오른쪽에 있는 게 아이소메트릭한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은 일반적인 디자인 툴로도 다 가능합니다.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아마 드리블닷컴, 엠바토 이런 것들 많이 쓰시죠. 그죠? 라이브러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기를 갖다 적절하게 응용을 해야만 시간적으로 효율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치라든가 그래프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또 화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오늘날 UI 디자인의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랙션한 요소들이 나와져 있는 건데 어떻게 움직이게 모션을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 경험이 더 높아질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디자인을 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키포인트들이에요. 과연 내가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두고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드리블닷컴이라든가 비엔스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UI를 보더라도 겉만 베낄 수밖에 없어요. 자, 제일 먼저 노키아에서 얘기한 그 디자인 키포인트 부분인데요. 모바일에 최적화된 혹은 웹에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적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프로세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플렉서빌리티 앤드 에피시언시, 효과적이고 개인화할 수 있는 UI인데 자, 예를 들면 점심시간이 됐어요. 한 11시에. 그럼 여러분 모바일 서비스가 뭐를 알려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근처에 있는 식당, 위치 정보라는 걸 받아가지고 이런 디자인도 전부 다 플렉서블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컨텍스트한 그런 상황 요소를 인지를 하시고서 디자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컨시스턴시의 일관성이죠. 보통 세 가지 형태 있어요. 내적 일관성, 미적 일관성, 그 다음에 외적 일관성.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관성을 갖추지 않으면 사용자가 불편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는 녹화 버튼이 빨간색 버튼이었는데 다른 쪽에 있는 녹화 버튼은 또 노란색이야. 그럼 여러분 그 노란색 버튼이 녹화하는 버튼이라고 인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일관성을 유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에스테틱 앤 소셜, 대중적인 미학. 이거는 중국 사례를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을 중국 시장에 론칭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메인 색상은 뭘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빨강색이나 아니면 황금색이겠죠, 그죠? 에스노그래피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모든 미학은 전부 다 사회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거노믹스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인체공학적인 부분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시각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작동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경우에 가로 모드로 놓고 왼쪽은 보통 컨트롤러 이동하는 거고요. 오른쪽이 이 뭔가 기능 액션을 잡는 액션 버튼입니다. 이게 엄지손가락에 딱 맞아 있어야만 사용하기 굉장히 편해요. 우리 이런 걸 보통 이제 썸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체공학적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적인 UI들, 모바일에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상을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easy of input, 입력이 되게 쉬운 UI. 모바일은 상대적으로 입력이 어렵기 때문에 입력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UI 요소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노키아에서 얘기한 거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테틱 인티그리티, 미와 기능의 통합인데 이거는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식 효과를 최소화시켜라.
즉 모바일이나 이런 UI 체계에서는 불필요한 장식은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유저 컨트롤, 사용자로부터 직접 참여하게 하는 디자인이 좋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수동 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동으로 뭔가 다 이루어지면은 불안해, 그걸 쓰면은. 네, 그래서 수동에 대한 부분을 또 항상 넣어줘야 된다. 그런 버튼이 뭐냐면 캔슬, 그다음에 스킵, 스탑 버튼, 이런 유의 버튼들이 적절하게 잘 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위에 이 지도 이미지와 밑에 리스트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딱 고정식이라고 하면 좀 답답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도를 더 크게 보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목록을 더 크게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을 텐데 이걸 사용자한테 맡겨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이렉트 매니플레이션, 예, UI 공부하시면 매니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직접 조작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나와 있는 유저 컨트롤이랑 뭐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비슷한데 이 모션, 예, 되게 좋은 인터랙션이죠. 그런 거를 더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에 대한 디자인 키포인트 단 두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필요한 순간에만 화면 표시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면에 나오는 모든 버튼이나 모든 UI는 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스크롤 바가 나와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화면을 만져야지만 스크롤 바가 생겨요. 예, 이러한 형태의 UI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예, 다양한 시각적 단서를 주는 어퍼선스한 디자인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예, 몇 가지 디자인 키포인트, 카드 UI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카드 모델에 담아서 전체 균형을 이루게 한다. 네, 인플로우, 예, 탐색 흐름을 갖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밑에 버튼이 있는데 뭐 이렇게 눌렀어요. 왼쪽에 있는 거 누르고 오른쪽에 있는 거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게 옆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옆으로 가 있는 거에서 다시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한 굉장히 단순한 맥락을 UI에서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말은 쉽게 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예, 그러한 UI에 대한 디자인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그리드, 예, 정보의 배열을 주도하는 보이지 않는 그리드선에 의해서 디자인한다. 보통 이건 인그리드라고 얘기를 하고 인시스터매틱, 예, 수학적인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그리드가 브로큰 그리드의 시대로 조금 바뀌어서 예, 오고 있습니다. 자, 타이프페이스 제일 중요한 거는 폰트를 네 가지 형태밖에는 못 써요. 크기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 시스템 폰트라고 해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해주는 폰트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런 걸 쓰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심볼, OS가 제공하는 약속된 심볼을 사용을 한다. 여러분들 따로 만드시지 마시고 OS에서 제공해주는 거를 쓰시면 됩니다. 픽토그램, 네, 많이 나오죠. 예. 인지를 돕는 그림 도구, 이거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실버 세대들 있죠? 이 픽토그램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텍스트 위주나 예, 이런 걸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은 모노톤을 기본으로 강조색으로 RGB 원색. 자, 여기서 포인트는 원색을 쓴다. 예, 모바일은 굉장히 화려하게 디자인합니다. 웹은 공간이 넓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심해서 채도가 높은 색을 잘 안 써요.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UI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사람과 사물, 특히 사물이 그냥 일반적인 사물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의사소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써놨죠. 그럼 여러분 사람과 소프트웨어 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요? 두 가지 형태입니다, 여러분. 정보를 보여주거나 기능을 구현해주거나. 자, 보통 정보를 보여줄 때는 컨텐츠 UI를 예, 뭐 디자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콘텐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동 버튼 있죠? 이동을 어떻게 해주는가? 기능은 일반적으로 버튼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갖다 우리가 디자인 쪽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콘텐츠 UI는 그냥 콘텐츠 UI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과 툴 버튼을 메뉴 UI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텐츠 UI를 아셔야 되고, 메뉴 UI를 아셔야 됩니다. 자, 컨텐츠 UI는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떠한 UI를 써야 될까? 보통 스플래시 화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트로 같은 화면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폼, 잘 아시다시피 인풋, 예, 뭔가 글자 입력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제가 볼 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테이블 디자인입니다. 중요하다기보다는 제일 범위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컨텐츠 UI를 표현할 때 테이블 UI가 거의 9할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에 대한 거, 서치, 리저트, 필터. 검색은 뭐 세 가지 형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자, 피드백 아주 중요하죠. UX에서. 가장 간단한 거는 팝업입니다. 그래서 뭐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뭐 알람을 줄 때, 이럴 때 주는 게 이제 보통 피드백 형태로 줍니다. 그래서 카드 UI, 그리고 타임라인 UI, 시간대 구성으로
나타내주는 그러한 UI 형태입니다. 타임라인 UI 그리고 챗봇 UI 이러한 형태의 UI가 보통 컨텐츠 UI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 메뉴는 내비게이션과 툴이 있는데 보통 내비게이션 UI도 여러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건 탭바 그다음에 리스트 타입, 스프링보드 타입, 메가 메뉴 보통 이제 드롭다운 메뉴를 다 메가 메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포 도형이라든가 사물을 형상화해서 만드는 그런 메타포 이런 은유적인 그러한 메뉴 형태로도 디자인하실 수가 있고요. 툴은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일반적인 버튼인데 컨텍스추얼 툴은 터치 앤 홀드 한참 동안 누르면 뭔가 튀어나오는 버튼이죠. 텍스트를 꾹 누르면 위에 붙이기, 오려두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한 게 컨텍스추얼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라인 액션 테이블행에 붙어있는 도구 UI들입니다. 컨텐츠 UI 패턴들인데 이게 엄청나게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 너무 간단한 거 같으면서도 사실 이게 가이드라인은 없는 UI거든요. 왼쪽에 여백을 두고 가운데 흰색으로 이건 어느 정도 약간의 브로큰 그리드 같은 스타일도 좀 썼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드리블닷컴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샘플 사례인 건데 보통 여러분 일반적으로 UX 디자인 하실 때 어거노믹스가 좀 중요해요. 근데 이 세로 고침 같은 거 있죠? 누르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러한 UI는 사람의 피로도를 굉장히 높여요. 넘어간 듯 넘어가지 않는 그러나 알고 보면 넘어가 있는 이러한 UI를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UI는 여러 가지 패턴을 좀 나눠서 상단에는 배너, 가운데에는 서큘러 디자인, 그리고 바둑반 형태, 그리드 스타일의 디자인들 이렇게 약간 좀 베리에이션을 주는 거 이런 디자인 형태가 컨텐츠 UI의 가장 일반적인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 디자인 중에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내비게이션 드로우 같은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일반적인 내비게이션 드로우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죠? 완전히 브로큰 그리드를 썼죠. 얘를 누르면 원래는 사각형의 이 막대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박스가 반원 형태의 이러한 모션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독특한 그런 감성을 줍니다. 조금 전에 제가 UI에 대한 정의에 대한 접근법을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ROI적인 접근법.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투자 대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인 건데 실속 없는 디자인이 아니라 실질적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일단 약간의 분석적인 단계가 좀 필요해요. 이건 여러분 디자이너 분들도 디자인을 하실 때 이러한 형태를 좀 고민을 하시면서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즉 그 사용자를 이해를 하고 이 사용자는 동그라미만 그려줘도 좋아하겠구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UX 디자인의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목적을 파악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복잡한 걸 원하는지 간단한 걸 원하는지. 핵심 사용자를 영어로 유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용자를 세 분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지 않으면 디자인도 못하고 기획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정확한 지표를 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ROI를 높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100만 원짜리 사이트와 그 다음에 1억짜리 사이트가 아마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사용자도 다르고 이 지표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지표를 측정을 해야 된다. 전략도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중요 페이지를 설정을 해요. 중요 페이지. 우리 서비스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자,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은 우리도 여러분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홈 화면이 완전히 목숨을 다 걸어요. 일단 ROI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홈페이지가 제일 중요하다. 홈페이지. 내가 만약에 물건을 구매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주소 쓰는 데 있죠? 이 부분의 역량을 디자인 역량과 기획 역량을 총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까지 온 사용자들이 안 빠져나가. 우리 그 빠져나가는 것도 이탈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디자인과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화면은 랜딩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 페이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어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IT 회사에서 구인 구직할 때 내놓은 거 보면요. 상세 화면 디자인 가능한 자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절대 그 회사에 못 가요. 그 다음에 캐테고리 페이지 우리 보통 리스트 화면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제일 의미 없는 게 홈 화면이에요. 홈 화면. 중요도에 대한 부분이 좀 낮은 역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홈 화면은. 지금 저희는 짧은 시간에 랜딩 페이지 설계하는 거 요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딩 페이지에 대한 정의, 사용자가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화면, 이 화면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이트 접근 방식, 유입 경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검색 포털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웹사이트 주소 입력을 할 때, 아니면 광고를 눌러서 갈 때,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를 눌러서 갈 때, 그
그 다음에 동영상 이미지 이런 거 눌렀을 때 갈 때 아웃링크 즐겨찾기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전부 다 랜딩 페이지라는 그런 형태로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랜딩 페이지가 왜 유입 경로가 중요하냐면요. 다 UX입니다, 여러분. 유입 경로에 따라서 이 사용자가 원하는 바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구두 배너를 눌러오고 들어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봐야 될 화면이 뭐겠습니까? 구두겠죠. 그 사이트의 전체 화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데 약속 이행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그럼 랜딩 페이지를 할 때도 어떤 거를 주요한 점을 둬야 되느냐? 일단 개인화된 맞춤형 페이지 하셔야 됩니다. 초등학생이 들어올 때, 대학생이 들어올 때, 아니면 이 사이트를 처음 들어올 때, 아니면 이 사이트 한 10,000번쯤 들어왔을 때에 따라서 화면을 다르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신뢰성을 증대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홈페이지와 그냥 제가 가상의 회사입니다. 경일전자는 직원이 10명이고요. 삼성전자는 한 10,000명 돼요. 그 회사에서 만든 웹사이트라든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이 똑같을까요? 다르죠. 그런데 요즘은 이 경일전자 회사에서 만든 디자인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퀄리티를 나타내 준 데 되게 많아요. 그러면 구매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치 인터페이스도, 모션 같은 것도 잘 써야 되고, 특히 여러분 이 신뢰성을 증대하는데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링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신뢰성이 완전히 꽝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진짜 큰일 납니다. 랜딩 페이지는. 핵심 요소 디자인 해야 되고요. 내비게이션 최소화. 그렇습니다. 버튼이 잘 안 보여야 돼요. 스크롤 전략으로 인해서 버튼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영역으로 가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랜딩 페이지 템플릿 써야 되고요. 자, 약속 이행.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 있는 화면이 보여줘야지 전혀 엉뚱한 화면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관계라고 이해하기 쉬운 문구 미디어 써야 되고요. 콜 투 액션. 일종의 버튼입니다. 행동 유발성 버튼이라고 해서요. 누르고 싶게끔 만들어 놓은 버튼이 있어요. 이런 콜 투 액션 버튼을 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을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신발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근데 구매하기 버튼이 없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디자인을 막혀져 있는 곳을 만들어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콜 투 액션 버튼을 꼭 넣어주셔야 된다. UI 가이드적 요소를 살펴주고 자 어떤 가수에 대한 배너입니다. 이 배너를 눌렀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것처럼 나왔어요.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 잘 됐나요? 잘못됐나요? 이걸 물어보면 이걸 잘했다고 말해야 되나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나 UX 디자이너는 여러분 이 화면만 가지고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 혹시 이게 어떤 거에서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인가요? 이걸 먼저 물어볼 거예요. 그게 여러분 UX 디자이너의 일반적인 디자이너와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일단 약속 이행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약속 이행이 잘 돼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가수의 사진 조그맣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왼쪽에 그죠? 걔를 눌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더 넓어졌어. 그죠? 약속 이행을 200% 지킨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5월 9일 9시 30분에 방송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시간이 안 됐어. 그래서 커밍순 표현하는 거. 이게 왜 도대체 잘된 디자인일까? 이거는 여러분 이 사람의 기대치를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밑에 보시면 추천 영상이 있죠? 이 추천 영상이 만약에 상단으로 올라간다? 그럼 이거는 약속 이행이 안 지켜진 거예요. 이거 라이브 방송인 줄 알고 딱 들어가서 봤더니 봐왔던 썸네일 디자인이 나와. 그럼 이거 난 낚였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무슨 라이브야? 그렇게 여러분 인지가 되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UX 디자인과 일반적인 디자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디자인 툴 사용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는 디자인 툴을 뭐 포토샵, 파워포인트 아마 이런 걸 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쓰셨을 거예요. 근데 모바일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설계에 가깝습니다. 일단 디자인 툴은 보통 일반 와이어프레임 키트라든가 에디터 툴 같은 걸,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쓰고요. 아니면 다이어그램이라든가 팩터 그래픽 전용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카쿠도 있고 발사믹, 그 다음에 어도비에서 만든 XD,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스케치. 원래는 스케치가 뭐 최강자이긴 합니다. 기능도 굉장히 많고요. 웹앱 툴로 쓸 수 있는 거의 최고의 디자인 툴, 피그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펜으로 도식을 하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이 스케치북 같은 거 사셔가지고 거기다가 디자인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 와이어프레임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UI 디자인은 스케치, 어도비 XD, 피그마, 지금은 포토샵으로 UI 디자인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너무 무거워요. 포토샵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포토샵으로 아직도 많이 쓰시는데, 제가 볼 땐 여러분 툴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팩터 그래픽 툴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익스포트라는 개념이 있어서
제플린이라든가 이런 걸로 익스포트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때 개발자가 그냥 바로 붙어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이핑 툴. 대표적인 프로토타이핑 툴은 인비전. 프로토타이핑 툴이 왜 중요해졌냐면은 얘로 인해서 테스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개발 넘기기 전까지 엄청 다양한 디자인, 모션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션이나 링크를 눌러서. 그래서 정합성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 UX 디자이너들이에요. 그냥 화면만 이쁘게 만드는 게 땡이 아니라 얘를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때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비전이라는 게 있고, 프레이머, 플린토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엑시오도 굉장히 유명한 프로토타이핑 툴입니다. 그다음에 프로토파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이제 익스포트를 통해서 제플린 프로젝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제플린은 주요 기능이 GUI 가이드라인을 나타내줘요. 예전에 이거 디자이너가 여러분 가이드라인 만들려면 이게 정말 더 오래 걸려요. 디자인하는 것보다. 근데 이런 고민을 완전히 해결을 해줬죠. 그냥 GUI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이미지 슬라이스. 개발자가 그냥 파일 단위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도 쓸 수가 있고 CSS, XML 소스 코드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UI 매니지먼트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별도의 프로그램 다운받지 않아도 그냥 웹사이트에서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URL 쉐어도 가능하다. 그래서 URL만 전달해주면 끝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툴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UI 가이드라인인데 지금 현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두 가지 형태에 있잖아요. 아이폰용, iOS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 그 두 가지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조금 너무 부족해서 오늘은 안드로이드, iOS UI 가이드라인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것도 UI를 하실 때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인데요. OS UI는 대부분 다 이 네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는 그러한 UI 디자인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우리 버튼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아이콘 같은 거. 그리고 뷰라고 하는 컴포넌트보다 좀 더 큰 개념. 예를 들면 팝업이 대표적인 뷰입니다. 뷰. 이런 것들을 통과하는 레이아웃, 규칙. 요 네 가지 형태만 쓰임법을 알아두시면 그냥 가이드라인만 보면은 어떠한 UI라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패턴을 잘 모르시고 애플리케이션 아무리 봐봐야 이해가 한 개도 안 돼요. 꼭 공부를 하시고서 어플리케이션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UI는 매트리얼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대세입니다. 현실에 기초한 평면의 모바일 인터페이스에 3D 공간을 적용하는 음유적 설계에서 너무 어렵죠? 근데 버튼이라던가 뷰 아니면 바 이러한 UI 요소에다가 그림자 넣는 것이라고 여러분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여러분 안드로이드의 UI 패턴이 여기 있는데요. 일단 안드로이드 UI에서 중요한 이 UI가 카드 UI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4인 거 앱바. 6번이 제일 중요한데 플로팅 액션 버튼. 동그라미 좀 크게 만든 버튼이 있어요. 이런 유들에는 전부 다 그림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번 플로팅 액션 버튼이 눌러졌을 때 그 다음에 16번 내비게이션 드로워. 이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라서 10번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딤 처리라고 있습니다. 딤. 전체 그림자 처리해 주는 거. 이러한 UI 형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아이폰에서는 팝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다이얼로그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다이얼로그 딱 떠있고 뒤에 다 어둡죠,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다 매트리얼 디자인 방식입니다. 안드로이드 컬러 가이드는 아이폰이랑 거의 동일해요. 일단은 비비드한 컬러 8가지 정도 씁니다. 그리고 특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UI 요소 간의 대비가 큰 색습니다. 컬러 가이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강조 색상입니다. 어떠한 색깔을 강조하겠다는 컬러가 아니라요. 예를 들면 버튼 색깔, 즉 액션이 일어나는 링크라던가 버튼이라던가 이런 색깔은 통일을 시켜야 된다. 한 가지로. 아이폰에서는 조금 다르게 불러요. 인터랙션 컬러라고 해서 개념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강조 색상을 지정을 해서 그걸 써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 예를 들면 내가 강조 색상을 보라색 썼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배경 화면이 보라색일 수가 있어요. 그 컬러는 절대 배경 색상 이런 걸 쓸 수가 없습니다. UI 디자인에서. 자, 그러면 타이포그래피는 어떻게 써야 될까? 일단 밝은 배경의 텍스트 컬러. 무슨 색깔일까요, 여러분? 밝은 배경에 있는 건 흰색 배경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폰트 색깔은 무조건 무슨 색깔이 됩니까? 자, 검정 색깔을 쓰는데 일반적인 검정 색상이 87%씁니다. 투명도. 그리고 보조 텍스트 54%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통 힌트 폰트라고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거 있죠. 이 인풋 박스 안에. 그거 되게 희미하게 써 있잖아요. 얘네들이 38%. 텍스트는 회색이라는 개념은 없다. 투명도를 쓴다. 그리고 라인 컬러는 무조건 12%. 흰색 배경이면 검정색 12%. 검정색 배경이면 흰색이 12%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의 크기, 이거는 아이폰하고 거의 동일한데 12, 14, 16, 20 폰트 씁니다. 이 네 가지를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폰트 있죠? 본문 폰트라고 하는 거. 예, 이 본문 폰트는 14 폰트, 아이폰, 안드로이드 동일하게 14 폰트로 무조건 쓰십시오. 자, 뭐 이 정도가 텍스트 컬러의 타이포그라피의 중요한 요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텍스트를 강조하는 게 색깔을 뭐 빨강색으로 칠하거나 이렇게 볼드 칠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크기입니다. 텍스트 크기. 텍스트가 크면 이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텍스트가 작으면 보조 텍스트죠. 아, 이거는 그냥 설명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인지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UI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과 그냥 일반적인 일러스트 디자이너의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럼 안드로이드 한번 레이아웃 구조 보시면 일단 제일 상단 위에 시스템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게 중요한데 앱바라고 하는 게 있어요. 90% 이상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다 이러한 UI 구조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탭바. 우리 탭바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GMB 있죠, GMB.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 메뉴 있잖아요, 메뉴 아키텍처. IA 공부하셨을 때 했던 메인 메뉴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4번 영역, 중간 영역이 컨텐츠 에이리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안드로이드 UI 중에서 제일 중요한 UI가 앱바입니다. 앱. 그래서 주로 이제 뭐를 쓰냐면 일반적으로 타이틀을 씁니다. 메뉴 같은 것들 여기 잔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쪽에가 다 기능 버튼, 툴 버튼을 씁니다. 여러분 툴 버튼 뭔지 아시죠? 저장하기, 삭제하기, 뭐 검색하기, 좋아요, 공유하기 이런 요소들 그런 것들이 다 우측 상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을 아까 제가 설계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될 게 16과 24라는 숫자입니다. 16은 양쪽의 여백, 아이폰, 안드로이드 다 똑같습니다. 16 픽셀만큼 여백을 줍니다. 자, 그리고 버튼 간의 간격이라든가 글자 왜 칸의 간격들 있죠? 이런 간격들이 모두가 다 24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UI는 여러분들 다 4의 배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44 픽셀이 아이콘의 크기거든요. 근데 이 배수가 다 4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간격도 4를 떼든지 8을 떼던가 12도 잘 안 써요. 16, 20, 24 이런 식으로 다 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외우셔야 될 거는 16과 24. 그래서 내비게이션 드로우는 일반적으로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버튼 구조인데 앱바 좌측 상단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열렸다 닫았다는 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딤 처리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죠? 또 요즘은요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는 열기 버튼, 닫기 버튼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냥 알아서 옆으로 밀어 넣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치 문 열고 닫듯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탭바는 GMB 형태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아이폰의 탭바는 화면 하단에 있고요. 안드로이드의 탭바는 상단, 바로 앱바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뷰나 기능적 요소의 탐색과 전환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탭바는 스크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그냥 텍스트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어 형태로 메뉴를 만든다라고 하면 안드로이드에서는 무조건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문자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메뉴인지 텍스트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푸시 알림,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 쓸 때 푸시 알림 날라오잖아요. 모든 푸시 알림은 아이폰, 안드로이드 통틀어서 다 카드 UI를 씁니다. 모서리가 조금 둥글게 생긴 사각형 박스예요. 여기에다가 내용은 굉장히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바로 앱 아이콘과 앱 이름입니다. 이런 푸시 알림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안 쓰고 있을 때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얘가 어느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푸시 알람인지 꼭 알려줘야 돼요. 시스템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 헤더 텍스트를 넣으면 되겠죠. 거의 대부분 다 푸시 알림은 시간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몇 시에 카톡이 왔는지, 몇 시에 뭐 위기 문자가 왔는지, 타임스탬프가 들어가 있게 되고, 확장할 수 있고, 내용들 나와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여러분 컨텐츠 UI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성격에 맞게 그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능 영역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알림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알림 버튼들도 푸시 노티피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될 거 UI 만드실 때 이 푸시 알림을 하실 때 광고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광고는 CD 같은 거 있죠?
음성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절대 쓰지 말라고 나와요. 그다음에 설치 안 된 앱은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가치가 없는 정보. 자, 이거를 구글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거나 푸시 알람 절대 하지 말아라. 앱 평가 요청이나 오류 상태 이런 것들은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쓰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요 안드로이드 UI 가이드라인을 보시려면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지만은 material.io 여기 사이트에 가보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 안드로이드 가이드라인, 구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 주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버튼 시트, 자 안드로이드 UI 설계하시면서 버튼 시트라는 뷰죠, 뷰. 화면 하단에서 위로 올라오는 UI,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모달 뷰라고 하죠. 여러분 대표적인 모달 뷰는 키패드가 있을 겁니다 아마. 버튼 시트가 전형적인 모달 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뷰입니다. 혹은 고정식으로 더 많은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UI인데 여러분 이 버튼 시트 같은 건 웹에서는 거의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웹은 화면이 넓어서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화면에 전체 다 표시하면 되니까. 근데 모바일은 크기가 작아요. 작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뭔가 튀어나오게 하는 이런 메뉴들 설계가 되게 많이 돼 있어요. 자, 여기 가운데 지도 있죠. 지도를 딱 누르면은 내가 찍은 지점에 대한 정보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표시하겠습니까? 팝업? 좀 이상하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적당량이 올라오는 그 버튼 시트를 쓰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올리면 또 위로 확 올라가요. 그래서 전체 화면이 막 표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용도로 쓸 수가 있다. 메뉴, 대화 상자, 다른 앱에서 링크된 컨텐츠 이런 것들을 쓸 때 주로 이제 버튼 시트, 즉 그러니까 추가 메뉴라든가 추가 정보, 상세 페이지까지 안 가는 거죠. 그냥 여기서 화면 표시가 되게, 정보 표시가 되게끔 만들어 놓는 게 바로 버튼 시트입니다. 짧게 줄여서 BS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합니다. UI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크기 결정이 되고요. 인체공학적 요소를 고려해서 쉬운 열림 닫힘 설계가 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가서 그 다음에 스크롤 되고요. 지금 여기는 표현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원래 전체 화면에 나타나는 모달 뷰는 좌측 상단에 닫기 버튼 꼭 써줍니다. 예, 그리고 좌상단에 닫기 버튼이 있는 저 화면은요. 저 닫기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 어떻게 닫혀야 될까요? 아까 그 네이버에서 보면 인플로우라는 거 있었죠? 자, 여러분 이게 버튼 시트라고 한다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닫기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이 어떻게 닫혀야 되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죠? 이 당연한 설계가 초보자분들은 잘 안 돼요. 이 설계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카드 UI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정보의 진입점 역할을 하는 컨텐츠 UI이다. 그렇습니다. 카드 UI에는 보통 메뉴 잘 안 넣습니다. 컨텐츠를 위주로 넣습니다. 그것도 그냥 딱 떨어지는 컨텐츠 있죠? 너 집에까지 갈 때 이렇게 가. 딱 끝나는 거. 아니면 오늘의 뉴스는 이거야. 딱 끝나는 거.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모서리의 그 둥근 각도가 2입니다. 2. 그리고 무조건 수직으로만 스크롤되고 카드 내부는 스크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처리. 왜냐면 얘가 매트리얼 디자인이기 때문에 뒤에 그림자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아까 버튼 시트처럼 안드로이드만 있는 그러한 UI인데 스낵바라고 하는 UI입니다.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 UI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짧게 나왔다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일종의 임시 팝업입니다. 임시 팝업. 여러분 임시 팝업의 뜻은 닫기 버튼이 없는 팝업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닫아? 닫을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닫혀서. 아주 가벼운 용도로 쓰는 그런 팝업입니다. 화면 하단에 간단한 메시지나 기능 구형 버튼을 표시하고 자동으로 사라지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뷰입니다. 닫기 버튼 없습니다. 만약에 더 빨리 닫고 싶으면은 다른 화면을 누르면 되긴 되는데 이게 한 2초 정도 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한 개 스낵바 표시하고요. 디자인은 너무 쉽죠, 뭐. 그냥 어두운 사각형에다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넣어서 그 안에다가 텍스트로 그냥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지 안 넣습니다. 이미지는 넣을 수가 없어요. 공간이 좀 작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되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죠? Cannot send photo. 자, 난 너의 사진을 못 보냈거든. 5초 뒤에 다시 할게. 이러한 간단한 메시지, 토킹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버튼 중에서 가장 유명한 버튼이 플로팅 액션 버튼, 일명 팹이라고 하는 이 버튼인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 버튼의 크기가 56으로 좀 커요. 보통은 다 44 이하거든요. 근데 얘는 56으로 더 큽니다. 왜냐면 그 안에 여러 개의 버튼이 쪼르륵 하고 나오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플로팅 액션 버튼이 왜 중요하냐면은
용도도 많이 사용이 될 뿐만 아니라 얘가 이 매트리얼 디자인의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림자 처리를 꼭 합니다. 그림자 처리. 그리고 스크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버튼이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걸 하시는 분들은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인풋. 예, 인풋도 원래는 그냥 딱 사각형 박스만 넣으면 되는데 오늘날은 이게 좀 작대기 형태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밑에 밑줄자, 예, 그 UI가 요즘에 대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한 화면에 보여지는 인풋 창은 다 같은 디자인을 써야 된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그죠? 지금은 옛날처럼 사각형 박스에만 어떤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밑에 only 줄 하나 쫙 해가지고 하는 게 요즘에 와서 더 많이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상으로 그 UX 디자인 전략, 뭐 지난번 시간에 분석 전략하고 디자인 전략까지 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강의는 아마 여러분들 현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마중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뭐 이렇게 여러 번 돌려다 보시면은 거기에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캐치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 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댓글, 유튜브 댓글에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면은 확인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종류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